자, 우리 기초 강의 진도를 나갑니다. 우리 기본서 9페이지 보시면, 챕터 1에서 권리 변동의 일반 해가지고, 1. 법률 관계와 권리 의무에서 1. 법률 관계. 의가 나오죠. 의 한번 읽어볼까요? 법률 관계란 사람의 생활 관계 중에서 법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 관계를 말하는데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밑에 인간관계죠. 1번 인간관계란 법 외적 생활관계로서.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살면서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런 관계를 우리가 생활관계라고 하는 거죠. 이 생활관계는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와 법 외적 생활관계죠. 법이 아닌 나머지 것들, 도덕, 종교, 친분 등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 둘로 나뉘게 되고요.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를 법률 관계라고 하고, 법이 아닌 법외적 생활관계니까 도덕, 종교, 친분 등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를 우리가 인간관계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간단하죠, 여러분들? 자, 우리가 시작하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은 기초로서 우리가 가져가는 겁니다. 나중에 기본 강의할 때 그냥 지나갈 건데, 자,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관계를 맺어요. 근데 여러 가지 관계를 맺는데, 이런 관계를 우리가 생활관계라고 하는 거고, 그 관계 안에서는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도 있고, 법이 아닌 나머지 것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도 있는데,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를 법률관계, 법이 아닌 나머지 것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를 인간관계라고 한다. 그죠? 자, 다시 한번 법률관계의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법률관계입니다. 법률관계란 사람의 생활관계 중에서 법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말하는데, 이해되시죠? 이는 주로 권리 의무 관계로 나타난다죠.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추가되죠. 자, 법률 관계는 결국은 권리 의무 관계,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지는 않겠지만, 법이 아닌 나머지 것에 의해서 규율되는 인간관계는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먼저 우리가 권리가 뭔지 의무가 뭔지 나중에 한번 또 기초 강의니까 정리할 건데, 먼저 의무부터 생각을 해보면, 의무라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이행을 해야 할 법적인 구속을 우리가 의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행을 반드시 해야 되는 법적 구속이죠. 법적 구속이긴 한데 반드시 이행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상관이 없는 것은 의무가 아닌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제가 50만 원을 빌렸습니다. 12월 1일까지 갚기로 했습니다. 갚아야죠? 법적인 구속이죠? 반드시 갚아야 되나요? 예, 반드시 갚아야 돼요. 만약에 안 갚는다면 일정한 법적 제재가 따르는 거죠. 그러면 50만 원 돈을 빌렸다. 이런 건 뭐가 되는 거죠? 반드시 이행해야 할 법적 구속인 의무를 발생시켰으니까 법률관계인 거죠. 근데 제가 친구하고 서울역 앞에서 오후 3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반드시 가야 되나요? 법적인 구속은 맞죠, 그죠? 그렇지만 제가 만약에 오후 3시에 안 가면 친구는 어떻습니까? 이런 나쁜 개새끼, 아이고 나쁜 놈 하고 욕이나 하지. 저에게 어떠한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오후 3시에 서울역 앞에서 친구하기로 만나기로 한 것은 법적인 의무가 아니니까 그것은 뭐죠? 인간관계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 근데 이런 인간관계는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생일 선물 주기로 했다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대단히 다양하겠죠. 대단히 다양한데 이런
대단히 다양한 여러 가지 인간관계 한 가지 예로서 뭐라는 게 있냐면 호의 관계라는 게 있는 거죠. 자, 호의 관계라는 것은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 한번 읽어볼까요? 호의 관계 1. 호의 관계란 호의에 의해서, 호의가 뭐죠? 좋은 뜻이죠. 좋은 뜻에 의해서 일정한 이익을 주고받는 생활관계예요. 근데 주의하실 것은 호의 관계란 서로 간에 일정한 이익을 주고받는 것인데 인간관계 한 가지 예인 거죠. 인간관계 일종이기 때문에 호의 관계도 법적인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은 마찬가지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날인데 어떤 꼬마애가 빗속에 우산도 없이 걸어가더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차를 세우고 어디 가니 물어봤더니 집에 가는데 걸어서 한 20분 정도 걸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저씨가 태워다 줄게. 그래서 이 아이를 태워다 주고 태워서 집에까지 데려다 주기로 했어요. 호의 관계죠. 그죠? 호의 관계. 호의 관계고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으니까 제가 내가 네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라 약속했더라도 꼭 해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중간에 급한 일이 생기면 아저씨가 급한 일이 생겼으니까 여기서 내려서 걸어가라 라고 해도 상관은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아이를 태우고 가다가 제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가로수를 들이받아서 이 아이가 다쳤어요. 그럼 이 아이를 치료해 줘야 되겠죠. 반드시 치료해 줘야 될까요? 아니면 치료해 주고 싶으면 치료해 주는 건가요? 예, 반드시 치료해 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아이를 집에까지 태워다 주는 것까지만 호의 관계인 거고, 이 아이가 다쳐서 그 다친 아이를 치료해 주는 것은 더 이상 호의 관계가 아니라 법률 관계로 전환이 된다는 점이죠. 다시 말하면 호의 관계, 인간 관계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다쳤다, 문제가 발생했고요. 그 발생한 문제를 아이를 치료해 준다, 해결해 주는 것은 더 이상 호의 관계가 아니라 법률 관계로 전환이 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아이를 태워다 주는 것까지만 호의 관계다. 그 아이가 다쳐서 치료해 주는 것은 반드시 해줘야 되니까 그 아이가 다쳐서 치료해 주는 것은 더 이상 호의 관계가 아니라 법률 관계로 전환이 돼버리는 것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요. 자, 근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치료해 주는데 치료비가 3천만 원 나왔어요. 자동차 보험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교통사고 나서 동승자가 다치게 되면 의료보험도 안 됩니다. 3천만 원이 나왔어요. 환장하겠죠? 저는 그 아이가 안 돼서 비 맞고 집에 가는 것이 안 돼서 진짜 도와주려고 호의로 한 행동인데 이러한 3천만 원이 저에게 부담되는 것은 너무 가혹할 수가 있죠. 그래서 법원은 깎아줍니다. 이거 우리가 호의 동승 감액이라고 해요. 호의로 같이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감액을 한다. 그럼 감액 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종합적으로 따져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교재 보시면 10페이지 맨에 보시면 자가용 운전자인 갑이 지나가는 행인을 호의로 동승시켜 목적지로 가다가 갑 자신의 실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을이 부상을 당한 경우에 있어서 을에게는 갑을 상대로 불법행위한 손해배상 청구 문제가 발생한다. 다시 말하면 법률 관계로 전환이 된 거죠. 다만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깎아줘요. 근데 교재에 나와 있는 판례들은 뭐겠습니다. 무조건 동승했다는 이유로 무조건 깎아주는 건 아니죠. 왜 차를 타게 됐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그 동승 감액 비율을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특히 무면허고 음주운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탑승했다는 것만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한 것을 이해하지는 않는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호의 동승 감액은 인간관계도 호의관계도 아닌 뭐죠? 법률관계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권리의 변동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여기까지 그냥 우리가 워밍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권리의 변동이라는 게 뭘까요? 권리가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것을 우리가 권리의 변동이라고 합니다. 자, 11페이지 오시면 권리 변동의 모습에서 권리의 발생에서 원시 취득 절대적 발생. 교재 보시죠. 그죠? 11페이지. 2번 승계 취득 상대적 발생.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죠? 자, 한번 생각해 보죠.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새롭게 신축을 했습니다. 그러면 갑은 이 A라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맨 처음으로 갖게 된 거죠. 누구한테 넘겨받은 게 아니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원시 취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시라는 말은 맨 처음이란 말이에요. 맨 처음으로 소유권을 갖게 됐다. 근데 이 원시 취득을 다른 말로는 절대적 발생이라고 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또 기초니까 말씀드리는데, 민법을 공부하면서 법률 용어가 어렵다, 환장하겠다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말의 뜻과 법률 용어의 뜻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우리가 절대라는 말은 반드시 꼭, 상대라는 말은 이랬다 저랬다 이런 의미죠. 그죠? 근데 우리 민법에서는 절대라는 말은 반드시 꼭 이런 의미로 쓰이지 않고요. 모든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여요. 그 다음에 상대적이라는 말뜻은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특정된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여요. 자, 우리 앞으로 절대적 하면 무슨 뜻이라고요? 모든 사람. 상대적이란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특정된 사람. 그래서 절대적 무효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무효. 상대적 무효 그러면 뭐죠? 특정된 사람에게 무효. 절대권, 절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상대권 그러면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자, 절대는 뭐라고요? 모든 사람. 상대는 뭐라고요? 특정된 사람이. 앞으로 잠깐 보자고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갑이 A라는 건물을 맨 처음으로 갖게 됐으니까 원시취득이에요. 그죠? 근데 이 A라는 건물의 소유권이 발생하게 됐는데 갑이라는 사람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없던 소유권이 새롭게 생겼으니까 이거 우리가 다른 말로 뭐죠? 절대적 발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이 잡히나요? 자,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을이 갑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그럼 을은 뭘 갖게 됩니까?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을이 맨 처음으로 소유권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 갑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넘겨받은 것이니까 을의 소유권 취득은 뭐가 되는 거죠? 승계 취득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승계 취득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상대적 발생이라고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 을이라는 특정된 사람 입장에서만 새롭게 소유권이 생긴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갑이 건물을 신축했을 때 소유권이 발생한 거고, 을이 갑과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받아서 소유권을 가졌다는 말은 을이라는 특정된 사람 입장에서만 새롭게 소유권이 발생한 것이니까 뭐라 그러는 거죠? 상대적 발생이라고 하는 거죠. 자, 상대는 뭐죠? 특정된 사람, 절대는 뭐죠? 모든 사람입니다. 자, 교재 보시면 1. 원시 취득해서 얘들이 나옵니다. 2022년도 올해 시험 문제 여기서 나오긴 했는데 뭐 취득시 이런 내들을 오늘은 안 해오셔도 돼요. 왜냐하면 해당 부분에 가서 공부하시게 되면 이것이 왜 원시 취득인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승계 취득 보시면 승계 취득 해이 다시 니은번 이전적 승계, 디귿번 설정적 승계 둘로 나뉘어요. 자, 보세요. 을이 갑이 가지고 있는 것을 넘겨받았으니까 을이 갑과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승계 취득인데, 특징은 을이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구권리자인 갑의 소유권은 소멸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거 우리가 이전적 승계라고 하는 거죠. 자, 예를 좀 바꿔볼게요. 갑이 이 건물을 을에게 판 것이 아니라 병에게 전세권을 줬어요. 그러면 이 병은 전세권을 누구한테 넘겨받은 거냐면 갑으로부터 넘겨받은 것이니까 이것도 뭐죠? 승계취득인 거죠. 특징은 병이 갑으로부터 전세권을 넘겨받더라도 갑의 소유권이 뭐 되는 건 아니에요? 소멸되는 건 아닌 거죠. 이런 거 우리가 설정적 승계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권리를 넘겨받음으로써 구권리자의 권리가 없어져 버리면 이거 우리가 이전적 승계라고 하고요. 권리를 넘겨줬는데도 불구하고 구권리자의 권리가 소멸되지 않고 남아있으면 설정적 승계라고 하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뭐 이런 말을 처음 듣더라도 언어 습관적으로 구별해서 쓰고 계시거든요. 저당권을 이전해 줬다고는 안 해요.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고 하죠. 왜요? 내가 그 사람에게 저당권을 주더라도 내 소유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니까. 임차권을 이전해 줬다고는 안 해요. 임차권을 설정해 줬다고 해요. 왜요? 내가 그 사람에게 임차권을 주더라도 나의 소유권은 뭐 되는 건 아니에요? 소멸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가 언어 습관적으로 구별하고 있기 때문에 구별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구권리자의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우리가 이전적 승계, 구권리자의 권리가 소멸되지 않고 남는 것을 우리가 설정적 승계라고 합니다. 자, 이전적 승계가 또 다시 나뉘어요. 이것이 다시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로 나뉘는 거죠. 자, 보십시오. 을이 갑과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받으면 갑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권리 중에서 A라는 건물의 소유권만 넘겨받으니까 이건 뭐죠? 특정 승계인 거죠. 근데 만약에 갑이 돌아가셔서 을이 상속을 받는 거라면 갑이 가지고 있던 그 권리 중에 A 건물에 관한 소유권만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갑의 모든 권리, 뭐 이쑤시개에 대한 소유권, 슬리퍼에 대한 소유권, 옷에 대한 소유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오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포괄 승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매나 교환이나 증여처럼 그 전 권리자 가지고 있는 여러 권리 중에서
특정된 권리만 넘겨받는 것을 우리가 특정승계라고 하고, 상속처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의 의무가 한꺼번에 넘어오는 것을 우리가 포괄승계라고 하는 거죠. 자, 교재 보시면은 중간에 B, 포괄승계죠. 포괄승계란 하나의 원인에 의해 다수의 권리를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취득하는 경우로서 상속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포괄유증이 나오죠. 유증이란 말이 뭐냐면 유언의 방식으로 하는 증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언장에다가 내 재산 중 뭘 준다, 이렇게, 그죠? 유언의 방식으로 하는 증여. 근데 만약에 유언장에다가 내 재산 중 뒷동산에 있는 논 100평은 개똥이한테 준다, 이렇게 논 100평만 지정해서 증여한 거라면, 유증한 거라면 특정승계겠죠. 근데 만약에 내 재산 모두를 개똥이한테 준다, 그럼 이걸 우리가 포괄유증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가니까 포괄유증도 뭐가 되는 거죠? 포괄승계가 되는 거죠. 회사의 합병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합병이 돼서 C라는 회사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요 A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의 의무가 C에게 한꺼번에 넘어가게 되고요. B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의 의무가 C에게 한꺼번에 넘어가니까 요 회사의 합병도 뭐가 되는 거죠? 포괄승계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박스 한번 보시기 바라고, 권리의 변경이 나오죠. 자, 주체 변경, 내용의 변경, 질적 변경, 양적 변경이 나옵니다. 일단 주체 변경이라는 것은 이전적 승계가 주체 변경이다. 동의하시나요, 여러분들? 자,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받으면 갑이 가지고 있던 권리를 을이 넘겨받으니까 이전적 승계인데, 가만 보면 소유권의 주체가 원래는 갑이었다가 소유권의 주체가 을로 바뀌었으니까 이게 뭐죠? 주체 변경인 거죠. 따라서 주체 변경이란 결국은 이전적 승계와 같은 의미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의 변경해가지고 한 페이지 넘기시면 질적 변경, 양적 변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작용의 변경이 나오죠.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한번 적어볼게요. 자, 내용의 변경이 첫째, 질적 변경이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양적 변경이라는 것으로 나뉘고요. 요것과 구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작용의 변경이죠. 뭐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니지만 몇 번 나왔던 적은 있습니다. 자, 개념부터 말씀드릴게요. 질적 변경이란 권리 자체가 다른 권리로 뒤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어렵나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권리가 변경된다라고 한다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 권리가 다른 권리로 뒤바뀌나 보다. 이게 뭐죠? 질적 변경, 이런 거죠. 그죠? 교재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급부 청구권이 이행불능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변하거나, 여기까지만 그렇게 뒤끝 몰라야 돼요, 일단은.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급했어요. 그럼 을은 갑에게 건물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있는 거죠? 급부 청구권. 급부라는 말은 이행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행 청구권이 있겠죠. 근데 이 그자순 놈이 돈을 다 받아놓고 안 넘겨줘요.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애원도 해보고 지랄거리고 뭐 잘 보겠지만 결국 안 된다면 결국 뭐예요?
때려주겠나요? 네가 나하고 매매 계약을 하고 매매 대금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넘겨줬으니까 나에게 손해가 생겼다. 그럼 그런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죠. 그러면 을이 가지고 있던 원래 권리는 뭐였어요? 급부청구권이었는데 이 급부청구권이 다른 권리인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바뀌었네요. 권리 자체가 다른 권리로 바뀌었죠. 실적 변경이죠. 더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저의 권리는 임차권이에요. 세입자인 거죠. 임차권을 가지고 제가 아파트를 살고 있는데 열심히 저축을 해가지고 집주인한테 그 아파트를 샀어요. 그럼 저의 권리는 임차권에서 소유권으로 바뀌겠죠. 권리 자체가 다른 권리로 바뀌겠죠. 이런 거 우리가 질적 변경이라고 합니다. 양적 변경. 자, 권리 자체는 안 바뀌어요. 근데 권리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바뀌는 거 우리가 양적 변경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돼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A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어요. 그 말은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고 수익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갑이 이 건물을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줬어요. 이걸 병이랄까요? 병에게. 자, 갑이 이 건물에다가 병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줘도 갑이 여전히 이 건물의 소유자라는 점은 변함이 없는 거죠. 권리 자체는 여전히 소유권, 권리 자체는 변경되지 않았어요. 다만 이제 이 집에 살아야 될 사람은 더 이상 갑이 아니라 병이기 때문에 갑은 더 이상 사용할 수도 없고 수익할 수도 없네요.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뭐죠? 줄고 있네요. 권리 자체는 그대로지만 양이 바뀐 거죠. 이런 거 우리가 양적 변경이라고 하는 거죠. 교재 보시면 니은번 양적 변경해가지고 밑에 줄에 제한 물권의 설정에 의한 소유권 내용의 감소 또는 제한 물권의 소멸에 의한 소유권의 원만한 상태로 회복. 이게 이 얘기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한 물권 일종인 전세권을 설정해 주더라도 소유권의 권리 자체는 그대로지만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줄거나 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양적 변경이라고 하는 거죠. 자, 작용의 변경입니다. 권리 자체 변하지 않습니다. 양도 안 변합니다. 뭐만 바뀌냐면 작용만 바뀝니다. 작용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힘입니다. 파워. 한자로 쓰면 힘력자가 되는 거죠. 힘력자. 다시 말하면 권리도 그대로고 양도 그대로인데 힘, 파워만 바뀌는 것을 우리가 양적 변경이라고 해요. 자, 두 가지 예를 들 건데, 자, 갑이라는 사람이 주택 임차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자세히 배울겠죠. 이런 것들 다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 이 길날 뭘 갖겠냐면 대항력을 갖게 돼요. 이게 작용의 변경이에요.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했다고 해서 주택 임차권이 다른 권리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인도받고 주민등록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주민등록을 해도 안 해도 그 주택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는 점은 변해보죠. 다만 대항력, 대항할 수 있는 뭘 갖게 됐어요? 힘을 갖게 된 거예요. 파워를 갖게 된 거죠. 이게 뭐라고요? 작용의 변경이에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1순위 저당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을이라는 사람이 2순위 저당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선순위 저당권이 갑이
소멸됐다는 이유로 말소가 되면 을이 2순위에서 1순위로 순위가 승진이 돼요. 작용이 됩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갑이 있었을 때도 저당권, 없어도 저당권. 권리 자체는 그대로. 저당권은 기본적으로 어떤 권리냐면 돈을 안 갚으면, 못 갚으면 경매할 수 있는 권리가 저당권인 거거든요. 물론 을은 갑이 있었을 때도 경매할 수 있었고 갑이 없어도 경매할 수 있는 것이니까 할 수 있는 일의 양도 변한 건 없는 거예요. 다만 2순위에서 1순위로 순위가 승진됐다는 말은 똑같은 저당권인데 1순위 저당권, 좀 더 힘이 센 저당권으로 바뀐 것이니까 이것도 뭐가 되는 거죠? 작용의 변경이 되는 거죠. 작용의 변경이 뭐라고요? 권리도 그대로고 할 수 있는 일의 양도 그대로인데 힘, 파워가 바뀌는 걸 우리가 작용의 변경이라고 하는 거죠. 자, 권리 소멸입니다. 절대적 소멸, 상대적 소멸. 이해되시나요? 자,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절대적 소멸. 특정된 사람 입장에서만 권리가 없어지는 건 뭐라고요? 상대적 소멸인 거죠. 얘들을 외우지 마세요. 일단은요. 자, 갑이 가지고 있던 A 건물이 불타서 없어졌어요. 멸실됐어요.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A 건물에 관한 소유권은 없어진 거니까 절대적 소멸인 거죠.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하면 갑의 소유권이 소멸돼요. 상대적 소멸이죠. 왜요?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하면 갑이라는 특정된 사람 입장에서만 권리가 없어지는 거니까 이게 뭐죠? 상대적 소멸인 거죠. 이해되시나요? 뭐 절대적 소멸, 상대적 소멸 그만 몰라도 돼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절대라는 말은 모든 사람, 상대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특정된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3, 권리 변동의 원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